모든 직업이 AI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말인즉슨 기초적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차원의 사고가 들어가는 업무들도 AI가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은요, 완전히 AI로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통계적으로 유형 케이스 정리하는 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AI가 판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도 실제로는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중앙대학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AI 업계 내에 있는 분들조차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초마다 진화하는 기술이 AI다. 우리가 눈 깜짝하면 또 진화해 있고 또 눈 깜짝하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내 이 기술 전문가들조차도 내가 지금 관심 있고 연구하는 분야 외에 다른 기술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예요. 정말 광속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AI는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인간의 창작을 대신해요. 근데 이것에 이제 기반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AI의 데이터 학습 방법인 딥러닝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80년대, 90년대 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경에 딥러닝 업계에 상당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라고 있는데 전 세계의 AI 프로그램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동물 사진을 흩어놓고 강아지 사진을 골라보세요, 고양이 사진을 골라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더 빠르게 정확하게 분류하느냐, 이걸 대회를 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제프리 힌튼 교수 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의 아버지,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만든 알렉스넷이라는 프로그램이 2012년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했을까요? 1등을 했는데 오차율이요 무려 16%였어요. 100장의 사진, 쉽게 쉬운 사례로 말씀드리면 100장의 동물 사진을 던져주고 개 사진을 분류하세요 라고 했는데 16장은 틀린 그림을 찾는 거예요. 84장만 딱 맞는 그림을 찾는 거죠. 인간이 개 사진, 고양이 사진 분류하라고 했을 때 별로 틀릴 일이 없잖아요. 2012년 고작 13년 전에 AI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흐른 지금 현재 2025년 오차율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 2012년에 이 알렉스넷이 16% 오차율을 보여서 1등을 차지한 그 이후에 매년 오차율이 급격히 줄어들고요. 2016년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레즈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대회에서 우승작으로 만들었는데 오차율이 무려 4%였습니다. 이 4%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인간이 100장의 동물 사진 주면요 틀리더라고요. 사람들이 100점이 안 나와요. 인간 평균 오차율이 5%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물 사진이 너무 단순한 동물 사진은 아니겠죠. 뭔가 실험의 세팅이 있겠죠. 근데 인간도 5% 정도 틀리거든요. 2016년에 드디어 인간을 넘어서는 동물 인식 AI가 탄생을 한 거예요. 4%. 결국 그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인간을 이미지 인식 분야는 넘어섰다. 자, 근데 지금 현재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성형 AI,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창작을 하고 인간과 소통하는 AI입니다. 특히 언어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챗GPT에게 뭔가 질문을 하면요, 얘가 글을 써주는데 저보다 필력이 좋아요. 저보다 보고서를 잘 써요. 저보다 문서 요약을 잘해요. 더 이상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은 AI에게 이 문서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좋은 자료를 던져주고 야 이렇게 해줄래? 이런 방법으로 좀 해줄래? 잘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우린 평가하기만 하면 되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드디어 인간의 창작과 판단과 의사결정과 이런 정말 고지능 활동에까지 이른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고작 10년, 20년 사이 일어난 변화다라는 거죠. 이것이 AI 업계 내에 있는 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광속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국내 기업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안타깝지만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AI 업계를 독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미국의 소수 몇몇 기업들이 아주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치고 나가는 속도를 우리가 맞춰서 따라가면은 격차가 그대로 유지라도 될 텐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추격 국가들은요. 이 미국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2그룹의 경우에는 한 50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2등 국가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캐나다, 싱가포르, 혹은 영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2위 그룹에 그냥 비등비등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치고 나가고 있죠.
사실 이제 직업에 대한 고민들 많으시죠. 항상 제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이 뭐냐고. 우리가 지켜야 될 역량이 뭐냐고. 근데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이나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능력, 전문 지식이 이런 것들에 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즉, 모든 직업이 AI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저의 대결론이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변화해 나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죠.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도 이것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조금 용이한 영역부터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디지털 툴이 들어와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업무들을 대체했어요. 타이피스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말을 해주는 것을 속기사, 예를 들면 인쇄실에서 이 키보드로 타이핑하고 문서 작성하고 이런 업무들을 좀 일부 자동화된 기능들이 요거를 대체를 해줘요. 그리고 자동화된 오피스 툴들이 우리가 아주 모든 작업을 다 수작업으로 하지 않아도 그래프 그려주고 그림 그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일부 우리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체를 해줬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라든지 어떤 고도의 작업이 요구하지 않는 업무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AI의 능력치가 월등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요. 요즘에 AI 업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 추론 능력을 키우는 AI입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에 기반해서 사고를 하는 거, 연구 개발에 활용되는 거, 혹은 논문 작성할 때 논리적으로 흐름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연구개발이나 보고서 작성에 매우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지금 탑재한 AI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기초적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차원의 사고가 들어가는 업무들도 AI가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도요, AI가 지금 투입되기 시작했고요. 아주 정말 인류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수학 문제, 물리학 문제, 혹은 제약 산업의 이슈 이런 것들을 AI가 들어가서 속속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그중에 일부 영역에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가 있고 덜 되는 분야가 있다. 이런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은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로 쭉 활용해 오면서 처음에 이제 기계화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 기계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우리 모던 타임즈 같은 우리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면은 톱니바퀴 속에 인간이 이렇게 굴러가고 정말 기계로 우리 모든 노동이 대체가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것을 이제 그 모던 타임즈 영화에서 찰리 채플린이 메시지로 담은 것이었는데요. 최근 AI 시대에는 인간의 지식 활동이 대체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창작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고도의 지식과 어떤 그 인간만의 유일한 영역이 결합하는 것이 창작이라는 영역이거든요. 창작이 우리가 업무상에도 창작이 있을 수 있고요. 마케팅에도 우리가 기획하는 게 창작이잖아요. 제가 논문 작성할 때도 논문의 아이디어 발굴하는 거 창작입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글 쓰는 거 창작이죠. 예술가들이 그림 그리는 것도 창작입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 AI가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 AI 화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구글에도 딥드림이라는 화가가 출시가 됐거든요. 출시라고 할까요? 탄생이라고 할까요? 딥드림 화가가 이미 작품 활동을 수백 점을 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구글이 재미있게도 샌프란시스코의 한 갤러리에다가 AI 딥드림 화가 전시회, 이걸 갤러리에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인파가 AI 화가의 그림을 보러 와가지고요. 이걸 구매하겠다라고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그날 며칠 동안 한 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해요. 그만큼 AI가 창작하고 예술 활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인정하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하고 구매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 세상의 변화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즉 어떤 직업이 대체될까요? 우선순위가 어떨까요?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보면은 그 어떤 영역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업무가 AI로 전체가 대체될 것이다, 일부가 대체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업무 속에서도 AI와 내가 공존할 수 있는 영역 혹은 AI 위에서 내가 뭔가 지시하고 내가 방향을 잡고 가치를 얹을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내가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대응이자
우리의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분들은 금융은 되게 뭐 고도화된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되게 고액 연봉자가 많고 전문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AI나 이런 거에 대체가 되게 더딜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금융은요 완전히 AI로 대체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AI 기술이 금융에서 펀드 매니저 역할을 대신합니다. 혹은 펀드를 제조하는, 설계하는 역할도 대신합니다. 즉 펀드 상품을 설계하고요. 펀드를 운용하고요. 펀드의 투자 전략을 짜주고요. 이걸 AI가 대신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요. 실리콘밸리의 핀테크, 금융이 테크와 결합하는 영역이죠. 어떤 영역에 투자가 많이 되느냐 이런 순위들을 항상 살펴보면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 AI가 펀드 상품을 운용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영역들이에요. 즉 고액 연봉자라고 얘기했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정말 이런 영역들이 사실 AI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펀드 매니저 역할이 뭡니까? 거시 데이터와 미시 데이터, 기업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트 기술적 분석 해가지고 이걸 수치화해서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뭔가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AI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고 금융산업만큼 데이터가 넘치는 산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정말 정확하게 관리하잖아요. 금융산업은. AI가 너무 좋아하는 산업이에요. 와, 내가 먹을 거리가 이렇게 많아 이런 거죠. 그래서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다가 요즘 생성형 AI가 잘하는 게 뭡니까? 얘가 창작을 해줍니다. 어떤 창작을 합니까? 시나리오를 짜주는 거예요. 야, 너가 요 주식을 몇 주 매수하면은 앞으로 이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요때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은 혹은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몇 퍼센트 하면은 요거를 팔아가지고 이 섹터로 대체해라 뭐 이런 시나리오를 짜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일 잘하는 중에 하나가 됐죠. AI가 생성형 AI 시대가 됐으니까. 결국 AI 입장에서는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넘쳐나는 정말 매력적인 업종이고 거기다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업은 특히 고액 연봉자들,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부터 AI로 지금 대체될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미국의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은요.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는 인력들을 대규모로 축소하고 AI가 운용하는, AI가 전략을 짜주는, AI가 대안을 짜주는 이런 솔루션들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률도 인간이 운용하는 거 더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나 AI가 운용하는 거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AI가 판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도 실제로는요. AI 판사가 도입된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죠.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아마 이름은 알고 계시죠? 매우 작은 나라인데 기술 강국입니다. AI와 이 디지털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토니아가요, AI 판사를 탄생을 시켜가지고요, 2019년경부터요, 민사소송인데 좀 규모가 작은 소송들 있죠.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 여러 소송건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업무도 마비가 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민감하지 않고 규모가 작은 소송들, 민사소송들, 뭐 규모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소송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인 이런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AI 판사가 판결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걸 지금 확대하자 뭐 이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여러 영역의 규모가 커지고 막 이런 형사재판 이런 거에 AI를 쓸 수 있느냐 뭐 여기서에서는 자기들끼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민감하지 않은 작은 소송의 경우에는 이미 AI 판사가 실제로 판결하는 것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 효율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이게 공정하다라고 또 인식하기도 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 또 만족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판사, 변호사 이런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도화된 인간의 판단과 어떤 결정이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전 판례를 분석하고 우리가 법조문을 해석하고 이런 거잖아요. AI가 판례 분석하는 거 이 데이터 통계적으로 뭔가 이 유형 케이스 정리하는 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AI가 못 넘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사례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소송을 걸려고 할 때 어떤 주에 가서 소송을 낼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소송을 낼 때 각 주마다의 판례를 되게 찾느라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사에다가 돈을 주고 판례 분석해 주세요. 어느 주에서 하면 소송하면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거 판례를 분석해 주는 AI 솔루션들이 이미 여러 개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피스컬 노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마다 판례들을 분석해 가지고요. 승소할 확률, 패소할 확률, 내가 어느 주에 가서 소송을 하면 더 유리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내가 이걸 결정을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소송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AI가 인간만큼 소통을 하느냐,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 최근에 되게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게 챗봇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금 현재 쓰고 계신 챗봇도 AI는 AI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챗봇과 우리 뭐 챗GPT 같은 생성형 AI 이 챗봇과는 좀 성능이 차이가 나죠. 그게 뭐냐면은 현재 여러분들 쓰고 계신 은행이나 뭐 이커머스에서 물건 배송이 안 됐어요. 이 상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통하는 챗봇은 우리가 주로 최적화 AI라고 하는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하면요. 그 특정 키워드에 딱 각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답을 사전식으로 긁어다가 붙여주는 AI예요. 검색형 AI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디테일한 질문을 하거나 조금 예외적인 질문을 하면은 얘가 그것에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죠. 얘 챗봇 얘 똑같은 얘기만 해. 내가 뭐 말 좀 틀리면 또 새로 시작해야 돼. 콜센터 전화해야지. 그래서 금융사나 커머스사들이 콜센터를 완전히 못 없애고 있어요. 콜센터 전화는 불통이죠. 왜냐하면 숫자를 좀 줄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인력을 줄이니까 불통인 거예요. 이게 과도기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챗봇 쓰니까 콜센터 조금 줄여야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전화 상담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가장 잘하는 기존의 챗봇보다 가장 성능이 급격히 올라간 영역은 바로 대응 영역입니다. 맞춤화된 대화를 해요. 생성형 AI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똑같은 맥락의 질문을 해도 오늘 물어봤을 때와 내일 물어봤을 때 다른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앞에 내가 대화의 흐름을 쭉 이어가다 보면은 또 새로운 얘기를 추가해서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인간처럼 대화가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AI가 이제 더 이상 기계나 기술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소통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현재의 챗봇 수준을 완전히 끌어올리겠죠.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내가 뭐 커머스에다가 전화를 했을 때 인간과 소통할 때 이 시원한 소통의 어떤 내용들을 AI와 소통할 때도 충분히 그 정보들을 얻고 대응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굳이 인간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인간에게 전화하면은 내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AI는요, 내가 누군지 이미 얼굴 인식만 하면 바로 알아버리죠. 그러면 나를 인증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편리한 점이 더 생기는 거죠. 즉, 소통의 능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챗봇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감히 예언컨대 수년 내에 상담센터, 콜센터를 완전히 없애는 기업들이 여러 곳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인간성 상실의 시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은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학생들도 저랑 대화하는 것보다 AI와 대화하는 걸 더 즐겨요. 지금 20대들은 AI 네이티브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AI와 친숙한 세대잖아요. AI와 대화하는 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AI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준다라고 이제 여기고 있죠. 인간과 대화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성 상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일부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게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상 영역에서 AI가 침투하고 나와 감정 교류하고 나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이런 시대가 이제 곧 펼쳐질 텐데 AI가 여기까지는 안 돼! 라고 우리가 선을 긋는 뭐 그런 것도 업종별로 그런 룰이나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AI가 감정 표출하고 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AI가 그 판단하는 과정은 인간과 다르지만 얘가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내 감정이 들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수록 우리가 AI가 뭐 어떻게 데이터 학습해가지고 뭐 이렇게 답을 만들어내는 거지 인간이랑 달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얘가 내 마음을 역시 알아주는 건 AI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표면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기술의 한계는 없다. 우리가 어떤 룰을 만들고 질서를 만드느냐의 문제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기술이 항상 세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선도해요. 근데 이 기술이 뭐 이렇게 바람 불다가 마는 기술도 있고요. 이게 좀 세상에 안착해서 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요. 이 디지털 시대도 90년대는 좀 거품이 꼈었잖아요. 그게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 제대로 안착을 하면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근데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 기술이 대체하는 영역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발하죠. 우리가 2000년대 초반을 디지털 시대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플랫폼의 시대였어요. 플랫폼 시대에서도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직업도 생겨났지만은 그게 아니라 기존 영역에 일자리를 뺏거나 혹은 이권을 뺏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났죠. 택시 업계가 택시 콜하는 플랫폼 카카오 택시나 우버나 이런 거에 반발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요. 또는 이커머스라든지 이게 대형 이커머스가 생기니까 소형 영업점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수수료를 내고 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왜 내가 거기다 수수료를 내야 되나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게 결국 시대적으로 기술이 안착하고 이게 영향이 커지면은 항상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AI가 창작하고 의사결정하고 인간의 고지능 활동을 대체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직업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창작과 이 지능 활동이 딱 전복되어 있는 영역이 개발자들이에요. 개발자들이 지금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실리콘밸리의 몇몇 기업들은요, AI가 개발해주는 툴을 도입하는 거예요.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AI가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툴을 이제 딱 도입을 해놓고 우리 개발자 100명인데 야 50명 해고 나머지 50명 너네가 이 툴 써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해. 훨씬 빠르게 더 성능 좋게 개발할 수 있지? 이게 실제로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되고 있고 인력을 해고하고 이 AI 개발자를 도입하는 사례들이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죠. 예술가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례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에 AI가 지금 침범하니까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디자이너들이나 마케터들도 AI 배우기 열풍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강의 나가고 자문 나가는 기업들이 마케팅 디자인 업체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기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AI가 창작을 하니까 마케팅이나 디자인은 대부분 창작 활동이잖아요. 이게 AI 툴을 써가지고 디자인 그림을 그리고 광고 카피 문구를 만들고 기획 보고서를 쓰고 이런 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마케팅 디자인 영역인데 AI 툴이 다 해주니까 이걸 제대로 배워야 내 퍼포먼스를 높이는 거죠. 이걸 안 배웠다가는 이거 제대로 쓰는 옆에 경쟁자한테 밀리고 내가 연봉이 깎이겠구나. 이게 위기의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의 변화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외가 없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AI와 공존하는 시대, AI와 협력하는 시대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술을 거스르려고 해도 어딘가에선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내 개인이 난 몰라, 나 기술 피곤해, 이거 나 관심 없어 하셔도요. 뭐 나 죽을 때까지는 별 변화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이게 언젠가는 내 삶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제 하나 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요. 우리의 기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뀌겠죠.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몇십 년의 시간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 6일째 하던 업무나 뭐 학교 등하교가 주 5일째로 바뀐 게 불과 뭐 20, 30년 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주 6일째로 다니다가 주 5일째로 바뀌었던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신났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주 5일째로 바뀌면서 우리는 그 나머지 나름의 휴가 같은 하루를 받았을 때 그걸 그냥 집에서 푹 쉬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루에 대해서 또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고 내가 이것에 의미를 찾으려고 뭐 취미를 늘리고 나의 또 뭔가 이게 예술을 또 배우고 또 뭔가의 또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것들을 늘렸잖아요. 결국 저는 인간이 조금 초기에는 이것에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하거나 적응하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또 펼쳐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대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즉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주 5일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이게 뭐 사실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인간이 노동이라는 것을 더 훨씬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은 특히 오피스 업무 하시는 분들은요. 많은 나의 업무가 AI로 대체되기 시작할 겁니다. 수년 내에. 그렇게 되면요. 내가 10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9 to 6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5가지로 줄어버려요. 나머지 5가지는 AI에게 지시만 하면 얘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럼 굳이 9 to 6로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간에 그냥 출근해가지고 그냥 쉬어야지? 이거 아니죠. 우리가 인간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야, 너는 그럼 주 3일만 출근해. 주 3일만 출근하고 그대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 3일에 맞는 정도의 합리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제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떡합니까? 나머지 이틀에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최근 이제 멀티잡을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유튜버가 대표적이죠. 직장 다니면서 유튜버 하는데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직장인들이 유튜버 하면은 이걸 또 발각해가지고 퇴사시키고 막 이런 엄격한 시대도 몇 년 전에 있었지만은 또 최근에는 또 이런 유튜버 겸직 정도는 허용해주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만약에 정말 주 3일만 일하는 내가 직장이 있다. 나머지 이틀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 속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정도만 벌고 나머지 기간은 나의 어떤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하는데 써야지, 이렇게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노동의 개념, 가치관, 세계관이 점차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건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기술이 먼저 치고 나온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AI가 침투하지 못할 영역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선순위의 차이다. 근데 저는 MIT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 과학기술 이공계 영역을 가장 이끌고 있는 대학의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MIT는 2020년부터 벌써 5년 전이죠. AI 컬리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AI 전문 대학이에요. 이게 별도의 전공이 아니라 AI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뭐냐면요, 각자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을 갖고 있잖아요. AI 컬리지의 AI 커리큘럼을 각자 전공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또 이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철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철학을 전공하는 공부를 하더라도 AI 컬리지의 기본적인 AI 과목들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AI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논문을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MIT는 AI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AI를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AI만 몰두하는 인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조만간 수년 내에 이 세상은 AI가 기저에 깔릴 것이다.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산소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각자의 분야에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뭔가 이제 세상 발전에 기여를 하지만 AI는 항상 모든 분야와 접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전혀 다른 전공을 하더라도 AI를 알아야 되고, 우리 분야에서 AI는 어떻게 쓰일 수 있지?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지? 이거를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AI 기술 전문가가 철학을 보고 AI 기술 전문가가 마케팅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마케팅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AI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공을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요즘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전공이 평생 작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 요 몇 년간 사이에는 이런 전공이 상당히 유행하고 전망이 좋습니다. 10년 후에 또 바뀌어요. 그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모든 전공을 뿌려놓고 나에게 잘 맞고 내가 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되 AI라는 것을 항상 접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지식이나 역량들을 쌓아가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벨상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지 아세요? 대략 100년 정도 됐거든요. 100년 역사상 AI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무려 AI 분야 연구자들이 받게 된 겁니다. 인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극복해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내 병을 정확하게 치료하고 진단하고 하는데 AI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지금 현재 그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데, 그 대체하는 수준이 AGI라고 하는데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에다가 제너럴을 붙였죠. 이게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 모든 추론 능력을 갖춘 AI가 수년 내에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순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고차원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요, 과학기술이나 연구개발 혹은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이나 아주 복잡한 학문 영역 혹은 과학기술 영역에 인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극복해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정말 몇십 년, 몇백 년 수학 역사에서
인간이 풀지 못했던 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를 AI가 지금 해결했다라는 그 뉴스들이 막 최근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으로 제약산업이 있죠. 제약산업 하면은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약산업에서 신약 개발을 할 때 인간 몸속의 단백질 구조를 연구해가지고요. 이게 신약의 후보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기전이 있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과정인데 이게 정말 인간의 고도의 노력과 이런 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에 또 AI가 투입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가벼운 AI의 그런 업무의 도움이나 일상의 도움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수건 사업, 인류의 정말 미래를 책임질 만한 거대한 변화들이 과학기술 영역이나 기초과학 분야나 혹은 의학, 제약 이런 영역, 생명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우리가 정말 인류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영역에 난제들을 해결하고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AI의 기여가 저는 수년 내에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정말 AI 대혁명의 시대로 우리 인류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이다라고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는 예측했었는데 그 당시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보고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2020년대 중반, 지금 현재 딱 시점이죠.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라고 하면요. 운전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게 그냥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은 좀 빗나갔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아무리 센서 기술, AI 기술, 여러 구동 기술 이런 것들이 완벽히 갖춰져도 실제로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도로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또 인간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내 몸을 맡기기 위해서는 얘가 사고를 하나도 안 내야지 사고율이 5%, 3%만 돼도 에이 내가 AI가 운전하다가 죽을 일이 있어? 다칠 일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엄격하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AI 발전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빨라지다 보니까 AI가 사실 자율주행의 핵심이잖아요. 이 AI의 여러 알고리즘 능력이나 혹은 데이터 학습 능력이나 혹은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율주행 영역에도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요. 자율주행 영역에서 가장 강자는 구글이나 오히려 지금 쑥 들어간 애플 기업이 상당히 강했어요.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의 언급들이 많았죠. 당시에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라이다라는 센서, 우리 자동차 위에 돌아가는 센서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고 장애물을 측정하고 이런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드웨어에 좀 의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요. 카메라 8대만 가지고 인간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이다 센서는 이미 예전에 제거를 했고요. 레이다라는 또 센서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드웨어들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비용 중심적으로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좀 저비용의 이 장비들을 갖추고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AI가 이 라이다 센서가 하던 정확도를 높여주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접근법이 이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얘네가 맞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훌륭한 접근법이었다. 물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도 아직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좀 몇 년 더 남았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AI가 급진전하는 시대를 잘 읽었다. 하드웨어로 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푸는 것이 맞았다. 이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이 최근에는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노벨상 시상식 보셨나요? 우리 한강 작가의 문학상 수상도 너무나 즐거운 소식이지만 그 직전에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 AI 연구자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노벨 화학상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구글의 젊은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바로 그 노벨 화학상을 그들이 받게 해준 기술이 뭐냐면요. 알파폴드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알파폴드는 3까지 나온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뭐 하는 기술이냐?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기술이에요. 특히 제약산업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백질 구조를 밝혀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 발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이
영역이거든요. 인간 연구자들이 지난 한 1950년대 이후로 단백질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몰두하는 연구자들,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훌륭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속했음에도 우리 몸에 약 20만 가지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7% 정도만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아직 미지의 영역이죠. 미개척 분야예요. 우리 인류가 정말 이것만큼은 빠르게 해결해야 돼. 아마 몇 개 꼽으라고 하면 단백질 구조 예측 분석 이거 들어갑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생명 연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인류의 어떤 진화 과정을 밝히고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 단백질 연구거든요. 자, 근데 구글의 이 알파폴드 기술이 탄생 7년 만에 우리 몸속의 단백질 구조를 대부분 밝혀낼 수 있다라고 구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도 이들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벨 화학상을 무려 AI 분야 연구자들이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약 개발할 때 뭐 이런 아스피린이나 뭐 비아그라나 이런 거 어떻게 나오는지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연구 과정이요.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돈도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이 뭐 바이오 제약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상만 성공하면은 뭐 이제 약 나오고 뭐 대박 칠 수 있다. 그러다가 정말 상폐되고 투자 실패하시고 이런 경험 뭐 사실 저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신약 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돈도 막 조 단위가 들어가는 한 20년 걸리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가 임상 단계보다 오히려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전임상 단계거든요. 이 인간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발품 팔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근데 이 영역에 AI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알파폴드 기술 같은 것들이 단백질 구조도 밝혀주고 또 후보 물질들 발굴하는데 또 적중률을 높여주고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고요. 이게 성능이 지금 입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이런 기업들이 AI 기술 업체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야, 우리랑 신약 개발 프로젝트 같이 하자, AI 좀 써서 같이 하자. 이미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한 15년 정도 있으면 2030년대 후반 정도 되면 이런 결과들이 속속 등장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항암제가 여러 개가 발표가 될 것이고 만약 성공한다면 아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는 암을 극복하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글이라는 기업도 AI를 가지고 여러 기초과학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약산업, 의학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응용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가 그냥 제약사 해버리자. 아니면 우리가 제약사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여기다 접목하는 걸 더 원활하게 하자. 이런 판단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언을 할게요. 첫 번째 예언은요. AI가 제약산업과 의학산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특이점 시대에 인간의 수명이 2040년대 정도가 되면은 150세 시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감히 예언을 합니다. 현대의학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또 암이나 뭐 이런 것들을 AI가 하나 둘 해결해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건강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자, 두 번째 예언은요. 구글이 수년 내에 제약사가 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제약사를 인수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의학 산업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 헬스케어 쪽의 AI가 유방암 쪽에 진단 정확도를 엄청나게 높여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의사들이 뭐 여러 자료를 가지고 유방암 진단을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죠. 근데 인간 의사들보다 대략 10에서 20% 정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요즘 현대 희귀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전자 이런 뭐 병 관련된 병. 저도 이렇게 전문 지식이 그런 분야는 없긴 하지만 뭐 정말 세상에 잘 없던 희귀한 병들이 발병이 돼가지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뭐 어린이들이나 뭐 또 노약자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희귀병을 인간이 이걸 판단을 하려면은 기존에 없던 케이스니까 뭔가 정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AI는 이 복잡한 지금까지의 여러 케이스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희귀병이 어떤 연유에서 발병한 것인지를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즉 새로운 병의 영역을 정의해 주는데 AI가 또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현대 의학도 아직 미지의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인간이 연구하려면은 뭐 수년간, 수십 년간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여기 들어가서 더 획기적으로 이 속도를 더 올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병을 정확하게 치료하고 진단하고 하는데 AI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상징적으로 노벨위원회가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작년에 다 수여를 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요. 노벨상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19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더라고요. 대략 100년 정도 됐거든요. 이 100년 역사상 AI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벨상 하면은 AI 영역도 없긴 하죠.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평화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AI 분야도 없기도 하거니와 이 나머지 분야에서도 AI와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은 수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2개의 상, 물리학상, 화학상이 돌아간 거예요. 저는 이게 상징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결국 이 기초과학이나 이공계의 과학기술 영역에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문을 연 것이다. 결국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침투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분야의 인간의 난제들, 이런 몇백 년 수학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간 수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AI가 하나 둘 해결하는 사례들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과학기술, 물리학, 과학 이런 영역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천체과학이라든지 혹은 복잡한 데이터가 필요한 대기과학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이변을 예측하는 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기상청을 신뢰하지 않고 일기예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만큼 요즘 이제 기후변화가 되게 아주 빈번하게 과거보다 오히려 더 이제 패턴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도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기가 힘든 영역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영역조차도 AI가 해결해주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I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데이터가 명확한 영역이에요. 즉, 대기과학이든 우주과학이든 과학기술이든 수학이든 데이터만 명확하게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영역도 AI가 풀지 못한 영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영역에 데이터를 얼마나 잘 쌓아놨냐,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하게 이걸 잘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AI가 얼마나 빨리 이것들을 해결해 낼 것이냐가 저는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생성형 AI 시대의 지금 이제 초기잖아요. 우리가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등장한 지는 고작 3년도 채 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기술 업계에서 보더라도 이 생성형 AI가 용어적으로 유행하고 이 분야 기술들이 급성장한 것도 고작 7,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AI 역사는 그보다 훨씬 길지만 이 생성형 AI에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성형 AI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 우리말로 하면 환각현상입니다. 우리 인간도 환각현상 있죠? 좋지 않은 행동이나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근데 AI도 환각현상,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정확한 답을 얘기해주기 우리가 기대하는데 얘가 막 헛소리를 하거나 세상에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챗GPT 처음 등장했을 때 이걸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유행하는 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줘 했더니 챗GPT가 세종대왕님께서는 말 안 듣는 간신배들이 있을 때마다 옆에 있던 아이패드를 집어던집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AI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쓰느냐 이걸 막 조롱을 사람들이 하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좀 보완하는 방법,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죠. 다양한 접근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데이터 자체를 더 정교하게 학습시키는 것. 데이터 퀄리티의 문제가 둘째가 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이용자들이 이것을 좀 안 나오게끔 질문하고 AI를 쓰는 방법들이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AI에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깊이 있는 보고서를 쓰려면은 질문을 처음에는 추상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단계를 점점 깊이 전개하라. 아니면은 질문을 할 때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좀 포함해서 질문하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줄여주기는 합니다. 기술자들의 노력과 이용자들의 노력이 같이 좀 필요한 거죠. 다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인데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특히나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상당한 감각을 발휘합니다. 이게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든지 추론의 과정들이 매우 인간의 원하는 의도를 정확히 해석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주요한 알고리즘이 트랜스포머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근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를 100%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지금 현재 생성형 AI 시대를 또 새로운 알고리즘 모델이 등장하는 순간 할루시네이션이 또 사라지거나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좀 기술 업계의 노력으로 좀 밀어두고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을 적게 나오게 하려면은 아까와 같은 질문을 잘하고 어떻게 쓰고 어떤 용도로 쓰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AI와 같이 좀 이제 상업화의 길로 접어든 기술, 거대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대 자본이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공정한 어떤 경쟁을 위해서 이 자본들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소수의 기업, 소수의 기득권, 권력자, 혹은 뭐 이런 주도하는 국가,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돈을 투자를 하겠죠. 결국 AI가 요 방향으로 발전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방향으로 발전하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로서 연구실에 묻혀 있을 때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훌륭한 방향으로 연구자들이 유도하고 이걸 연구 개발을 하겠죠. 근데 이게 시장으로 나오고 돈이 태워지는 순간 이상한 방향으로 튈 수가 있다는 거죠. AI는 지금 그 시대로 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딥페이크고 딥보이스예요. 최근에 뉴스에서 하루 걸러서 이런 소식들이 나오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딥보이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통화를 앱이 도청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앱은 불법 앱이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앱이 깔려요.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랑 통화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 목소리가 여기 녹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음성을 그대로 페이크로 복제를 하죠. 그래서 다음에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목소리로 여러분께 뭔가 말을 해요. 당연히 금전적인 걸 요구하겠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지금 뭐 수술비를 바로 내야 돼서 뭐 얼마만 입금해라.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예요. 근데 전화번호는 달라요. 뭐 똑같은 전화번호 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입금을 하는 그런 사고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딥보이스 사례고요. 정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내가 먼저 뭔가를 했다라고도 믿지 마라. 그 응답이 또 페이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차례 확인하고 더블 체크하는 거 필요하고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도 딥보이스가 포함된 이 기술 용어죠. 딥페이크라고 하는 건 이제 영상, 음성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드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딥페이크라는 거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단어가 만들어져서 그렇지 이 딥페이크를 기술 자체로 보면요.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냥 음성 합성 기술, 영상 합성 기술이잖아요. 이게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은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겠죠.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사용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이 기술 자체를 우리가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걸 제외해야 돼. 이거는 투자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분야를 오히려 양지로 끌어올려 가지고요. 이 기술 개발자들이 충분히 양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투자했을 때 뭔가 좋은 쪽으로 이걸 발전시킬 수 있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된 법 제도가 정비가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고 문제를 지적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런 과정 지금 과도기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고 빠르게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답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세상이 씁쓸합니다. 뭐냐면은 세상의 새로운 변화가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 사이에 뭔가 평화로운 진화, 진보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를 하지만 결국 또 그 기술은 세상의 나쁜 질서나 또 어떤 부의 편중이나 공정하지 못한 것들로 또 발전을 하고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시대 예로 들어서도 우리가 인터넷이 탄생했던 90년대 초창기 보면요. 당시 80년대 인터넷 탄생 직전에 인터넷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지금과 같은 인터넷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화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기술을 써가지고 우리 정보가 한 사이트나 플랫폼에 모이지 않고 이것이 분산 저장돼서 관리되고 지금 현재 블록체인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들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양극화나 정보 불균형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술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주장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죠. 왜냐하면은 권력자들이나 돈을 대는 사람들 혹은 주도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큰 방향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이 역시나 그들의 우려대로 정보의 불균형이라든지 부의 양극화라든지 혹은 또 일부 권력의 독점 이런 것들을 더 또 가중시키는 결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도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AI에도 투자가 일부 소수 기업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키워지고 있고 요즘 그 AI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AI를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치권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로비를 하는 것은 합법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던 기업들이 로비를 하기 시작했다. 혹은 이 로비의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또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AI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고 세상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법제도나 이런 세상 사회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우호적으로 만들어줘.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뭔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소를 기울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세상의 변화는 역시나 자본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또 기울기 마련이구나. 이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 저 나름의 노력으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주장하고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업이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우리가 빅테크라고 불리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 구글이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사실 정말 이들 기업은요. 유럽 시장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면서도 유럽의 아일랜드라고 하는 법인세가 매우 싼 나라에다가 딱 유럽 지사를 하나 세워놓고 다른 나라에는 고용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돈을 엄청 벌어가요. 이게 결국 디지털 시대의 무형의 기업이다 보니 무형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유럽 국가들이 이 기업을 내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유럽의 시민들은 이들에게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있고 내 정보를 다 이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무작정 내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저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이런 테크 기업, 디지털 기업,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AI 시대는 더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1차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데이터가 이미 쌓여있는 기업들은요. AI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데이터죠. 이것 가지고 AI가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사람들에게,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뭔가를 제시하는 게 AI죠.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도 하죠. 내 스마트폰 속에 뭔가 AI 에이전트가 깔려 있으면은 내가 일상생활에 다양한 내가 물건에 뭐가 관심이 있고 내가 내일 무슨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 일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를 얘가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파악해버려. 그래서 야 너가 좋아할 거 이거지? 야 너 이 책 공부해봐. 야 너 이 브랜드 상품 어때?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AI가 관여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보유한, 이것을 제공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거 아닌가요? 이게 국가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AI 시대에 이 독점적인 기술력과 서비스 모델,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 거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연을 나가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거대한 AI 혁명 시대를 거대한 파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아주 예쁜 잔잔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 갔어요. 너무 아름답다, 반짝반짝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랭랑을 칠 거예요. 그죠? 무서우니까. AI의 거대한 변화도 지금 두려워서 이걸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류는요. 이 거대한 파도를 내가 뭔가 기회로 삼고 즐기려는 최소한의 시도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야, 이런 거대한 파도가 좀 무섭긴 한데 내가 서핑을 한번 이번에 제대로 배워볼까? 아니면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가 수영을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 물론 좀 이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세상의 변화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은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또 일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부류는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내가 이 변화를 주도해볼까? 내가 파도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구상을 하는 개인과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이 그들에 해당되겠죠. 개인들도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혼란의 시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주류가 되고 또 기존의 업계가
또 경쟁력을 잃고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혼돈의 시대에 내가 이걸 주도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볼까? 새로운 주도 모델을 만들어 볼까? 내 역량이 여기에서 가장 빛을 발하도록 뭔가 조성을 해볼까?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권력을 가진 기업이나 국가는 그것을 더 잘하겠죠. 근데 우리가 개인 단에서도 나와 경쟁하는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내가 AI를 가지고 뭔가의 주도적인 업무의 방식을 만들고 일상의 방식을 만들고 활용 방법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AI 시대의 변화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번 주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